저는 그녀와 결혼을 약속했습니다. 4년 동안 중견기업에서 성실하게 일해온 사람이었죠. 만날 때마다 본인은 경제관념이 확실하다고 강조했어요. 그래서 전 믿었습니다. 아니, 의심할 이유가 없었다고 해야 맞겠네요. 프로포즈는 성공적이었어요. 그녀가 울면서 고개를 끄덕이던 그 순간, 저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드디어 평생을 함께할 사람을 만났다는 확신이 들었죠. 하지만 그 확신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결혼 준비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재정 상태를 공유하게 됐어요. 저는 제 통장 내역을 먼저 보여줬죠. 그녀도 마찬가지로 보여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뭔가 심상치 않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빚이 좀 있다고 하더군요. 좀이라는 단어에 저는 몇백 정도를 예상했어요. 그 정도면 함께 갚아나갈 수 있다고 생각했죠. 3,700만 원.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그것도 전세 대출도 아니고 학자금도 아니에요. 순수하게 소비로 인한 빚이었습니다. 대출이랑 카드빚, 할부를 합친 금액이었죠.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경제관념이 확실하다던 사람이, 4년 동안 성실하게 일했다던 사람이 어떻게 이런 빚을 만들 수 있었을까요?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어요. 결혼을 취소해야 하나? 지금이라도 엎어야 하나? 수많은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옷이랑 가방, 여행에 쓴 돈이라고 하더군요. 말끝을 흐리는 그녀를 보며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명품이었겠죠. 해외여행도 여러 번 다녀왔을 거예요. 며칠 동안 정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주변 친구들에게 조언을 구했어요. 대부분은 헤어지라고 했죠. 하지만 저는 그녀를 사랑했습니다. 4년이라는 시간이 아깝기도 했고요. 결국 저는 조건을 제시했어요. 통장 관리는 제가 하고 앞으로 대출 또 받으면 그때는 정말 끝이라고요. 그녀는 울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신 안 그러겠다고, 정말 미안하다고, 앞으로 잘하겠다고 했어요. 저는 그 약속을 믿기로 했어요. 사람은 변할 수 있다고, 이번 기회에 정신 차리겠지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다시 결혼 준비를 시작했죠. 3,700이라는 빚더미 위에서요. 저는 빡빡한 가계부를 짰습니다. 소비를 최대한 줄이고 저축을 늘렸어요. 그녀의 월급이 들어오면 바로 제 통장으로 이체했죠. 처음엔 그녀도 불편해했어요. 이렇게까지 해야 하냐고, 본인도 쓸 돈은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용돈은 따로 주고 나머지는 빚 갚는 데 써야 한다고 설명했죠. 냉정하게 들렸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어요. 이대로 가다간 결혼 후에도 빚에 쪼들릴 게 뻔했죠.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도 적응하는 것 같았어요. 불평 없이 생활비를 아끼고 외식도 줄였습니다. 명품 가방 대신 회사 출퇴근만 했죠. 빚은 조금씩 줄어들었어요. 매달 100만 원씩 갚아나갔습니다. 물론 그만큼 우리 생활은 팍팍했죠. 친구들 만나는 것도 줄였고 데이트도 집에서 주로 했어요. 그녀가 가끔 물었습니다. 우리 언제쯤 여유로워질까요? 저는 조금만 더 참자고 결혼하면 나아질 거라고 대답했어요. 힘들어도 함께 이겨내자고, 우리라면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1년 반 정도가 흘렀을까요? 빚은 2천만 원 초반대까지 줄었어요. 여전히 많은 금액이었지만 그래도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우리를 대견하게 봤어요. 힘든 상황을 함께 극복해가는 모습이 보기 좋다고 했죠. 저도 뿌듯했습니다. 그녀가 정말 변했다고 생각했어요. 결혼 날짜도 잡았습니다. 빚을 다 갚진 못했지만 결혼 후에도 계속 갚아나가기로 했죠. 예식장도 예약하고 청첩장도 만들었어요. 모든 게 순조로웠습니다. 그때까지 말이죠. 그녀의 회사에서 미국 출장 공지가 떨어졌어요. 한 달 정도 간다고 했습니다. 저는 걱정부터 됐어요. 혼자 미국에 가면 또 돈을 쓰는 거 아닐까? 하지만 업무상 출장인데 뭐라 할 순 없었죠. 카드는 회사 카드만 쓰라고 신신당부했습니다. 그녀는 걱정하지 말라며 웃었어요. 출장 초반엔 매일 연락이 왔어요. 업무가 힘들다고, 시차 적응이 어렵다고 했죠. 저는 힘내라고 응원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쯤 지나니까 연락이 뜸해지기 시작했어요. 지금 회의 중이라거나 피곤해서 먼저 자겠다는 식이었죠.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바쁜 건 당연한 거니까요. 하지만 뭔가 깨름칙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그녀의 인스타그램 스토리가 올라왔습니다. 쇼핑백을 여러 개 들고 있는 사진이었죠. 심장이 철렁했어요. 바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인스타 봤다고 쇼핑한 거냐고 물었죠. 그녀는 회사 사람들이랑 같이 간 거고 구경만 했다고 했어요. 목소리는 평온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정말 아무것도 안 샀냐고 다시 물었습니다. 그녀는 요즘 진짜 절약하고 있다며 걱정하지 말라고 했죠. 저는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의심하는 것 같아서 기분 나쁠까 봐였습니다. 며칠 후 또 다른 사진이 올라왔습니다. 이번엔 라스베이거스였어요. 화려한 호텔 로비 사진이었죠. 그녀가 먼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주말에 동료들이랑 여행 갔고 회사에서 추천해준 곳이라고요. 거기서 돈 많이 쓰진 않았냐고 물었습니다. 호텔비는 나눠냈고 밥값 정도만 썼다는 답이 금방 왔어요. 하지만 불안감은 점점 커졌습니다. 한 달간의 출장이 끝나고 그녀가 돌아왔습니다. 공항에 마중 나간 저는 그녀의 캐리어를 보고 놀랐죠. 갈 때보다 훨씬 무거워 보였어요. 선물 좀 샀다고 했습니다. 우리 부모님이랑 제 부모님 드릴 거라고요. 집으로 돌아와서 캐리어를 열었을 때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명품 가방, 화장품, 옷가지들이 가득했어요. 이게 다 뭐냐고 물었죠. 그녀는 태연하게 선물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좀 저렴하게 샀다고, 미국이 한국보다 싸다고 했습니다. 카드값 얼마 나올 것 같냐고 물었어요. 그렇게 많이 안 썼다고 100 정도라고 했습니다. 100만 원. 적은 돈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선물이라니 뭐라 하기도 그랬죠. 며칠 후 카드 대금 청구서가 날아왔습니다. 저는 청구서를 보고 숨이 멎는 줄 알았어요. 600만 원. 그녀가 말한 100만 원의 6배였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화면을 몇 번이나 다시 확인했죠. 하지만 숫자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소리를 질렀어요. 이게 대체 뭐냐고요? 그녀는 깜짝 놀란 표정으로 청구서를 봤습니다. 이상하다고, 분명 100 정도밖에 안 썼다고, 환율 때문인가 봐라고 했어요. 말도 안 되는 변명이었습니다. 환율이 아무리 높아도 6배가 될 순 없죠. 내역서 다 보여달라고 했어요. 지금 당장이라고요. 그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카드 내역을 확인하는데 쇼핑몰, 백화점, 레스토랑 결제가 즐비했어요. 이게 선물이냐고, 명품 가게에서만 얼마를 쓴 거냐고 물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미안하다고, 조금만 사려고 했는데 자꾸 눈에 들어와서 그랬다고요. 저는 그 순간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1년 반 동안 함께 모은 돈이 한 달 만에 날아간 거예요. 아니, 오히려 빚이 더 늘었죠. 내역서를 더 내리다가 저는 멈췄습니다. 현금 서비스 500만 원. 출장 마지막 주에 받은 거였어요. 현금 서비스를 받았냐고 물었습니다. 그녀는 돈이 부족해서 카드 한도가 다 찼는데 사고 싶은 게 있어서 그랬다고 했어요. 귀를 의심했습니다. 카드 한도를 다 쓰고도 모자라서 현금 서비스까지 받았다는 거예요. 저는 소리를 지르며 벽을 쳤습니다. 주먹이 아팠지만 화가 가라앉지 않았어요. 그녀는 울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미안하다고요. 하지만 저는 동정심이 들지 않았어요. 배신감과 허탈함만 밀려왔죠. 1년 반 동안의 노력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됐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최악이 됐어요. 빚은 다시 3천만 원 가까이 불어났죠.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희는 싸웠습니다. 말 그대로 전쟁이었어요. 아침에 눈 뜨면 싸우고, 회사 갔다 와서도 싸웠죠. 밤새도록 싸우다가 해가 뜨기도 했습니다. 1년 반 동안 뭐 한 거냐고, 빚 갚는다고, 얼마나 악착같이 살았냐고 소리쳤어요. 그녀는 미안하다고만 했습니다. 본인도 모르게 그렇게 됐다고요. 모르게라니요. 카드 긁을 때마다 알림 오잖아요. 현금 서비스도 직접 받았을 텐데. 제 목소리는 점점 거칠어졌습니다. 이성을 잃어가고 있었죠. 둘째 날, 저는 냉정을 되찾으려 노력했습니다. 소리 지른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니까요. 우리 이제 어떻게 할 거냐고 물었어요.
다시 갚으면 된다고 했습니다. 미안하다고, 진짜 이번엔 정말 잘하겠다고요. 그 말에 저는 헛웃음이 났어요. 이번엔이라니요. 지난번에도 똑같은 말 했잖아요. 통장 관리 저한테 맡기고 대출 안 받기로 약속했잖아요. 그래도 이번엔 다르다고 했죠. 거짓말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안 변한다고요. 변할 생각도 없다고요. 차가운 제 말에 그녀는 울음을 터뜨렸어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셋째 날, 그녀가 먼저 말을 꺼냈어요. 헤어지자고요. 예상했던 말이었습니다. 사실 그녀는 원래도 이런 사람이었어요. 2달에 한 번꼴로 헤어지자는 말을 습관처럼 했죠. 화나면 헤어지자 하고, 지루하면 헤어지자 하고. 그게 그녀였어요. 지금은 진심이라고 했습니다. 본인이 너무 미안해서요. 미안하면 다냐고 물었죠. 미안하다고 빚이 없어지냐고요. 제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사실 저도 이미 마음을 정한 상태였어요. 이 사람과는 결혼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죠. 아니, 진작에 알았어야 했습니다. 넷째 날, 저는 구체적인 이야기를 꺼냈어요. 결혼은 취소하자고요. 예식장 위약금은 반반 내자고 했습니다. 그녀는 의외로 순순히 받아들였어요. 어쩌면 본인도 예상했던 걸지도 몰라요. 빚은 본인이 알아서 갚으라고 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관여 안 할 거라고요. 그리고 제가 도와준 돈, 1년 반 동안 갚은 거, 그건 천천히 갚아달라고 했어요. 얼마나 되냐고 물었습니다. 한 500 정도라고 답했죠. 실제로 계산해보니 그 정도였어요. 제 돈으로 그녀의 빚을 갚아준 셈이었습니다. 다섯째 날, 마지막 대화를 나눴습니다. 정말 이렇게 끝내는 거냐고 물었어요. 목소리에 미련이 묻어났죠. 그렇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여기까지라고요. 후회 안 하냐고 물었습니다. 지금 후회하는 건 그녀와 다시 시작한 거라고 했어요. 프로포즈 전에 끝냈어야 했다고요. 냉정한 말이었지만 진심이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저희는 끝이 났습니다. 다음 날, 저는 양가 부모님께 전화를 드렸어요. 가장 힘든 일이었죠. 결혼 못할 것 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상대방이 제 신뢰를 깨뜨렸다고요. 자세한 이야기는 하지 않았어요. 창피하기도 했고 그녀를 완전히 망신시키고 싶진 않았으니까요. 부모님은 놀라셨지만 제 결정을 존중해 주셨습니다. 제가 그렇게 판단했다면 이유가 있겠다고 힘내라고 하셨어요. 아버지의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친구들에게도 연락했습니다. 파혼했다고요. 갑자기 무슨 일이냐고 물었지만 말하기 힘들다고만 했어요. 나중에 보면 얘기하겠다고요. 회사에서도 소문이 났습니다. 결혼 준비한다고 떠들고 다녔던 터라 감출 수가 없었죠. 결혼 취소됐냐고, 무슨 일 있었냐고 물었습니다. 개인적인 사정이 생겼다고만 짧게 답했어요. 더 이상 캐묻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예식장에 취소 연락을 했습니다. 위약금은 200만 원이었죠. 결혼 취소하는 거냐고, 이유 여쭤봐도 되냐고 물었어요. 개인 사정이라고만 했습니다. 위약금은 환불계좌로 입금하라는 기계적인 응대가 돌아왔죠. 그게 더 나았습니다. 청첩장도 폐기했어요. 이미 돌린 사람들에게는 일일이 연락했죠. 결혼 무산됐다고 미안하다고요. 왜냐고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복잡하다고 나중에 보면 말하겠다고 했어요. 같은 대화를 수십 번 반복했습니다. 지쳐갔어요. 그녀와는 더 이상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끝낸 이상 깔끔하게 정리하고 싶었죠. 하지만 가끔 그녀 생각이 났어요. 지금쯤 뭐 하고 있을까? 후회하고 있을까? 아니면 또 쇼핑하고 있을까? 웃긴 건 화가 나면서도 걱정이 됐다는 겁니다. 그 많은 빚을 혼자 어떻게 갚으려나? 또 잘못된 선택을 하진 않을까? 하지만 이제 제가 할 일은 아니에요. 각자의 길을 가야 합니다. 파혼 자체는 전혀 후회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속이 시원했죠. 잘못된 결정을 바로잡은 겁니다. 주변 사람들의 반응은 의외였습니다. 잘했다고 했어요. 진짜 잘한 거라고요. 지금 안 헤어지고 결혼했으면 평생 고생했을 거라고 했습니다. 천만다행이라고, 결혼 전에 알아서 다행이라고요. 모두가 저를 축하했어요. 정말로요. 친구 중 한 명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결혼 전에 깨지는 게 결혼 후에 깨지는 것보다 100배 낫다고요. 맞는 말이었어요. 특히 금전 문제는 절대 안 고쳐진다고 평생 그렇게 살았을 거라고 했습니다. 저도 그걸 압니다. 또 다른 친구는 술을 따라주며 말했죠. 고생 많았다고요. 1년 반 동안 빚 갚느라 고생한 거 다 안다고요. 이제 제 인생 살라고 했습니다. 그 사람 인생 대신 살 필요 없다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사 선배도 위로해줬어요. 파혼한 거 잘한 거라고요. 본인도 예전에 비슷한 일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결혼 직전에 상대방 도박빚 있는 거 알았다고요. 죽을 것 같았는데 지나고 보니 신의 한 수였다고 하더군요. 선배의 경험담을 들으니 조금 위안이 됐습니다. 부모님도 오히려 안심하셨어요. 잘했다고요. 그런 사람이랑 결혼했으면 평생 고생이었을 거라고 하셨습니다. 좋은 사람 다시 만날 수 있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격려해 주셨어요. 모두의 반응이 같았어요. 잘했다고, 축하한다고, 다행이라고요. 하지만 저는 점점 막막해졌습니다. 모두가 축하하는데 왜 저는 이렇게 허무할까요? 잘한 일인 건 맞는데 가슴 한편이 텅 빈 것 같았어요. 밤마다 혼자 생각했습니다. 정말 잘한 걸까요? 한 번 더 기회를 줬어야 했나요? 아니, 애초에 프로포즈를 하지 말았어야 했나요?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그리고 또 다른 문제가 저를 짓눌렀습니다. 나이요. 저는 이제 35입니다. 남자 나이로는 그렇게 많은 건 아니지만 결혼 정년기는 넘었죠. 주변 친구들은 이미 다 결혼했고 아이 낳은 친구도 많아요. 이제 언제 누굴 만나서 결혼하지요? 혼잣말이 나왔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해요. 소개팅 받고 연애하고 결혼 결심하고요. 그 과정이 짧게 잡아도 2, 3년은 걸리겠죠. 그럼 저는 37이나 38배 결혼하는 겁니다. 생각보다 빠듯한 나이예요. 누군가는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저 사람 뭔가 문제 있는 거 아니냐고요. 그러니 결혼까지 갔다가 취소됐잖냐고요. 소개팅 시장에서 제 이력은 마이너스입니다. 파혼남이요. 좋은 타이틀은 아니에요. 설명하려면 복잡해요. 상대방 잘못이라고 말하면 제가 치사해 보이고, 그렇다고 제 잘못이라면 또 이상하고요. 저 다시 좋은 사람 만날 수 있을까요? 댓글로 위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